옛날 조선시대 어느 봄날 풍수지리에 달통한 직관 심학규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산허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심학규는 명당 자리를 찾아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는 유명한 풍수쟁이였지요. 그의 눈은 마치 독수리처럼 날카로워서 땅의 기운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었답니다. 심학규는 원래 양반집 자제였습니다만 18 나이의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 중 기이한 일을 겪고 난 뒤로 풍수지리에 빠져들었지요. 어느 날 밤 심학규는 고갯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풍수지리의 신선이라 불리던 청산도사였답니다. 이복의 젊은이, 자네 눈에서 푸른 빛이 나는구려. 천지의 이치를 꿰뚫을 수 있는 해안의 기운이로구나. 그 말 한마디에 심학규는 청산도사의 제자가 되었고 10년 동안 산속에서 풍수의 비법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스승의 가르침대로 세상에 나와 자신의 재능을 펼쳤지요. 땅의 기운을 읽는 것은 천기를 읽는 것과 같느니라. 산의 형세, 물의 흐름, 바람의 방향,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땅의 운명을 만든단다. 스승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긴 심학규는 이제 조선 팔도에서 그 이름이 자자한 직관이 되었습니다. 그가 점지한 땅에는 언제나 복이 깃들었고 그의 말 한마디에 가문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소문이 퍼졌지요. 그날도 심학규는 새로운 명당 자리를 찾아 정성껏 산세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 자리에 시선이 꽂혔지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하의 명당 아니더냐? 심학규는 눈을 번뜩이며 그 자리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좌청룡 우백호가 완벽하게 감싸고 앞에는 안산이 든든하게 받쳐주며 뒤로는 주산이 위엄 있게 서 있었지요. 게다가 물의 흐름까지 완벽했습니다. 이런 자리라면 아들이 정승자리 하나쯤은 지낼 만하겠구나. 아니, 정승은 물론이요. 왕의 스승인 영상까지 될 수 있겠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토록 완벽한 명당은 평생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심학규의 스승 청산도사도 이러한 명당을 찾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 했는데 오늘 그 소원을 자신이 이루게 된 것 같았지요. 심학규는 첨벙첨벙 개울을 건너 그곳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미 무덤이 하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허허, 역시 좋은 자리는 벌써 주인이 있구나.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심학규는 깜짝 놀라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자리라면 아들이 정승자리 하나쯤은 지낼 만한 당대 발복지인데 무덤은 허름하기 그지없었지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고 여우굴이 여기저기 뚫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관을 얼마나 얕게 했는지 골 속으로 해골이 훤히 보였답니다. 해골의 뻥 뚫린 눈에는 썩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명당의 주인은 있으되 돌보는 이가 없구나. 심학규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그 해골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명당 자리가 이토록 방치되어 있다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곳에 묻힌 이는 분명 자손이 번창할 운명을 타고났을 텐데 어째서 무덤이 이리 처참하게 방치된 것일까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문득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지요. 스승 청산도사에게서 배운 비술이 떠올랐습니다. 혼령의 눈을 통해 견세와 소통할 수 있다. 그러나 함부로 이 비술을 쓰지 말라. 죽은 자의 안식을 방해하면 화를 자초할 수도 있느니라. 심학규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런 명당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것은 하늘의 뜻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꺼내 해골의 눈구멍에 조심스럽게 꽂아 놓았습니다. 고인이시여, 용서하십시오. 이는
당신의 혼령을 기리고 당신의 후손을 찾기 위함이니 부디 이 불경한 행동을 너그러이 봐주시옵소서. 심학규는 지팡이를 꽂아둔 채 산아래 동네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지요. 이제 나도 풍수 눈이 다 사갔구나. 이런 명당에 무덤을 두고서 그렇게 방치할 리가 없는데.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심학규는 마을 어귀의 주막에 들어가 방 하나를 잡았지요. 주막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한바탕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심학규는 피로에 지친 몸을 쓰러뜨리며 탁자에 앉았습니다. 허리춤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 주모에게 건네며 물었습니다. 주모, 혹시 저 산아래 대궐 같은 기와집에는 누가 사는지 아시오? 주모는 엽전을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주모는 40대쯤 된 여인으로 험한 세상을 두루 겪었는지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요. 아이고, 그건 윤대감댁이지요. 이 고을에서 제일 큰 부잣집이랍니다. 윤대감께서는 어진 성정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 모두가 존경한답니다. 주모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부터 대감님이 눈병으로 고생하시는데 오늘 들으니 아주 위독하시다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든다지요. 심지어 한양에서도 명의가 왔다는데 아직 차도가 없으시다니. 이 말을 들은 심학규는 무릎을 탁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렇지. 바로 그것이었구나. 주모는 놀라 심학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지관님 저녁은요? 밥은 나중에 먹겠소. 급한 일이 생겼소. 심학규는 주모의 말을 뒤로 한 채 불이 나게 윤대감댁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명당 자리의 주인과 윤대감 사이의 연결고리가 그려지고 있었지요. 윤대감댁은 마을에서 가장 큰 저택이었습니다. 소슬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마당이 펼쳐지고 그 안에 여러 채의 건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안채, 사랑채, 행랑채, 별채까지 모두 갖춘 대저택이었지요. 소슬대문 앞에 다다르니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집 안에서는 고통의 신음소리가 대문 밖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윤대감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대감님 눈이 어찌 되셨다고 이리 고통스러워하시나. 듣자 하니 눈이 벌겋게 부어올라 고름이 흐른다더군. 명이라는 사람들 다 모셔와도 차도가 없다지. 이래서는 앞을 못 보게 될까 걱정이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심학규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대문 안으로 들어서려 했습니다. 그러자 문지기들이 앞을 막아섰지요. 이들은 모두 윤대감의 하인들로 보기만 해도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장정들이었습니다. 어디를 들어가시는 게요? 이곳은 아무나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오. 심학규는 조용히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나는 지관 심학규라 하오. 대감의 눈병을 고칠 수 있소이다. 뭐요? 직관이 어찌 눈병을 고친단 말이오? 어서 물러가시오. 문지기들은 코웃음을 치며 심학규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심학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 직접 대감께 전해주시오. 해가 뜨기 전에 눈병이 씻은 듯이 나을 것이라고 말이오. 옥신각신 실랑이가 벌어지자 안에서 집사가 나왔습니다. 잿빛 도포를 입은 중년의 사내였지요. 그는 윤대감의 가장 믿음직한 신복으로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집사 어른, 저는 지관 심학규라 하오. 대감의 눈병을 단박에 고칠 수 있소이다. 집사는 심학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 댁에 모인 의원들이 모두 명의들이오. 그들도 고치지 못한 병을 지관이 고친다니 참으로 우스운 소리로군요. 집안이 어지러운데 성가시게 굴지 말고 어서 돌아가시오. 심학규는 집사의 냉담한 태도에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설득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았지요.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막으로 돌아가 하룻밤을 묵었지요. 그는 방 안에서 명상에 잠겼습니다. 스승 청산도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땅과 사람, 산과 물, 죽은 자와 산자.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그물로 얽혀 있다. 너는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그렇게 한밤을 보내고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다시 윤대감댁을 찾아갔습니다. 윤대감의 아픈 눈은 차도가 없는지 신음소리가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어제보다 더 심해진 듯했지요. 비켜라. 나 직관 심학규가 대감의 눈병을 고치러 왔다. 심학규는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외쳤습니다. 놀란 행랑아범이 나오는 걸 밀치고 들어가 안마당에서 고함쳤지요. 윤대감, 해가 뜨기 전에 눈병이 씻은 듯이 나을 것이오. 이 말을 들어보시오. 이 소란에 집안에 여러 하인들이 모여들었고 집사가 급히 뛰어나와 소리쳤습니다. 저 미친 놈을 끌어내지 않고 뭘 하느냐? 어서 쫓아내라! 하인들이 달려와 심학규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심학규는 강제로 끌려나가면서도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윤대감, 해가 뜨기 전에 눈병이 나을 것이오. 내 말을 믿으시오. 결국 심학규는 대문 밖으로 쫓겨났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한 걸음에 명당 자리로 달려가 해골눈에 꽂아 놓은 지팡이를 빼냈지요. 그러자 해골눈에 고여있던 썩은 물이 스르르 빠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자. 지팡이를 뽑는 순간 심학규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시원하게 해결된 듯한, 막혔던 것이 뚫린 듯한 기분이었지요. 그는 지팡이를 들고 다시 윤대감댁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침 대문 앞에 다다르니 의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참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어둡고 무거웠지요. 한 의원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무슨 수를 써도 낫지 않던 것이 어찌 한순간에 절이 된단 말인가. 심학규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리서 집사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집사의 표정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관님, 지관님. 집사가 달려와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사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이고, 지관님. 당신의 말씀대로 대감님의 눈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제가 무지하여 기인을 몰라보았습니다. 집사는 연신절을 하며 심학규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심학규는 담담하게 그를 따라갔습니다. 사랑방으로 들어가니 윤대감이 앉아 있었지요. 윤대감은 40대 후반의 중년 남성으로 위험 있는 풍채와 온화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눈병으로 고통스러워했지만 지금은 두 눈이 맑고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관이여, 내 눈이 갑자기 나았소. 정말 신기한 일이오. 무슨 비법이라도 있소? 심학규는 윤대감 앞에 공손히 앉아 물었습니다. 대감, 혹시 부모님 묘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윤대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선친의 묘는 선산에 있고 어머님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형님께서 모시고 계시지요. 심학규는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의 어머님을 한번 독대하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윤대감은 의아해하면서도 집사를 불러 어머니를 모셔오라 명했습니다. 얼마 후 윤대감의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부인이었지만 여전히 품위 있는 풍채와 기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가 슬픔과 후회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지요. 무슨 일로
이 늙은이를 찾으시오? 심학규는 정중히 절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마님, 저는 직관 심학규라 하옵니다. 대감의 눈병이 낫게 된 이유를 알고 있사옵니다. 노부인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눈병이 나은 이유라니요? 아들의 병이 나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지관께서 무슨 연관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지요? 심학규는 윤대감과 집사를 나가게 한 후 노부인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노부인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지요. 마님, 제가 어제 산중턱에서 이상한 무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천하의 드문 명당 자리였사옵니다. 그런 좋은 자리가 있었다면 참으로 다행이군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집안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노부인은 여전히 모르는 척했지만 심학규의 예리한 눈에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무덤은 허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여우굴이 뚫려 있었지요. 심지어 해골까지 훤히 보일 정도였습니다. 노부인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른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덤의 주인이 불쌍하군요. 아마도 후손이 없거나 잊혀진 분의 무덤인가 보군요. 심학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해골의 눈구멍에 지팡이를 꽂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지요. 바로 그때부터 대감의 눈병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제가 그 지팡이를 빼낸 순간 대감의 눈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노부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들여다가 놓기를 반복했지요. 그런 기이한 일이. 노부인,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 무덤의 주인과 대감 사이에는 깊은 인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 홀령이 대감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한 것 같습니다. 심학규는 잠시 말을 멈추고 노부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노부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대감의 조상 중 한 분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감께서는 선친의 묘는 선산에 있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그 무덤의 주인은? 심학규는 말을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대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동시에 숨겨진 인연을 가진 분일 것입니다. 그런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노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지요. 지관님께서는 정말로 그 무덤을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천하의 명당임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제대로 모셔진다면 그 후손은 정승의 자리에도 오를 수 있는 그런 명당이었습니다. 노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지요. 박서방, 아직 그곳에 있었구려. 심학규는 그제야 확신을 얻었습니다. 박서방이라는 이름의 주인, 그리고 노부인의 반응, 모든 것이 연결되었지요. 마님, 혹시 그 박서방이라는 분이?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대감의 친아버지입니다. 심학규는 깊은 탄식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천하의 명당에 묻힌 박서방, 그의 아들인 윤대감, 그리고 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일으킨 기이한 현상들. 마님, 이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혼자 짊어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노부인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그것은 50년 전 10월 상달 열이 튼 날의 일이었소. 노부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녀의 얼굴에는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지요. 50년 전 단풍이 붉게 물든 가을날이었습니다.
22살의 젊은 새댁 월화는 3살 배기 큰아들을 재우고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윤진 사는과 나에 급한 일이 생겨 며칠간 한양으로 떠났고 마침 집안의 하인들도 장에 보리를 보러 나간 터라 집안에는 월화와 잠든 아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 장작이 떨어져 가는구나. 월화는 부엌 아궁이의 불을 살피며 혀를 찼습니다. 이미 해가 기울어 어스름해지고 있었는데 장작이 부족하면 밥도 제대로 짓기 어려웠지요. 가을 저녁의 쌀쌀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아궁이의 불기운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월화는 쭈그려 앉아 아궁이 앞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면서 뜨거운 열기가 얼굴과 몸을 달궜지요. 더위를 견디지 못한 월화는 무의식 중에 치마를 무릎 위까지 걷어 올렸습니다. 하얀 속바지 사이로 부드러운 허벅지 살이 드러났지만 혼자 있는 부엌에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장작을 정리하던 나무꾼 박서방이 목이 말라 물을 구하러 부엌 쪽으로 왔습니다. 그는 정중히 문을 두드리려 했지만 열린 창문으로 부엌 안의 모습이 그대로 보였지요. 박서방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궁이 앞에 쭈그려 앉아 있는 월화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붉은 불빛에 물든 그녀의 옆 얼굴, 구슬땀이 맺힌 가냘픈 목선, 그리고 걷어 올린 치마 사이로 드러난 부드럽고 하얀 허벅지. 박서방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28의 혈기 왕성한 나이, 그것도 평생 여인의 손길 한 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총각의 몸에 뜨거운 욕망이 치솟았지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목구멍에서 거친 숨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월화는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는 박서방의 눈빛을 본 순간 그녀는 깜짝 놀라 치마를 급히 내렸지요. 아니, 박서방, 자네 언제 왔는가? 월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무언가 위험하고 원시적인 것을 느꼈지요. 박서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부엌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월화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벽의 등이 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지요. 박서방, 자네 이게 무슨 일인가? 월화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서방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바닥에 쓰러뜨렸지요. 월화는 작은 비명을 질렀지만 곧바로 박서방의 큰 손이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온몸이 떨렸지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서방의 거친 숨소리, 그의 몸에서 풍기는 남성적인 향기,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힘. 월화는 자신도 모르게 그 모든 것에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윤진사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학문에만 빠져 있어 아내에게는 무관심했습니다. 부부의 의무도 형식적으로만 치렀을 뿐 월화가 여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은 늘 메말라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박서방의 거친 손길이 그녀의 몸을 어루만질 때마다 지금까지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지요. 마님, 박서방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월화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욕망과 절망이 섞여 있었지요. 월화는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서방의 품에 더 깊이 파묻히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부엌 바닥에서 금치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아궁이의 불빛이 그들의 얽힌 몸을 붉게 물들였고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처량하게 불어왔지요. 일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서방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했고 월화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지요. 마님, 소인이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박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려 했지만 월화가 그를 막았습니다. 아무 말 말거라. 그냥 가거라. 박서방은 고개를 숙이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월화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월화는 박서방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자신에게 준 강렬한 감정을 잊을 수 없었지요. 그것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짜릿함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서방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지요. 마님, 소인이 장작을 가져왔습니다. 월화는 망설였습니다. 그를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요. 문 앞에 두고 가거라. 마님, 잠깐만. 소인이 하나만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요? 박서방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월화는 결국 문을 열었지요. 소인은 그날이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마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요? 박서방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월화는 오히려 혼란스러웠지요. 일어나거라. 나도 잘 모르겠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위험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서방은 윤진사가 집을 비울 때마다 찾아왔고 월화는 그를 거부하지 못했지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컸지만 시간이 갈수록 박서방에 대한 갈망이 커져갔습니다. 그는 월화에게 여인으로서의 기쁨을 처음으로 알려준 사람이었으니까요. 마님, 소인이 감히 마님에게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박서방이 마침내 고백했습니다. 월화도 이미 그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지요. 나도 박서방 자네를 마음에 두게 되었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알게 된다면 두 사람의 목숨마저 위험했지요. 그렇기에 그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만나야 했지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더 위험해졌지요. 하인들이 슬슬 눈치를 채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진사 댁에 나무꾼이 자주 드나든다더라. 그 나무꾼 참 잘생겼다지? 부인께서 혼자 계실 때만 온다던데. 그런 소문들이 월화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박서방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월화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지요.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윤진사와의 관계도 있었지만 월화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박서방의 아이라는 것을. 하지만 월화는 박서방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도 없었고 말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지요. 만약 박서방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분명 무모한 일을 저지를 것이 뻔했습니다. 혹시라도 윤진사에게 아이의 진실을 털어놓거나 월화를 데리고 도망치자고 할지도 몰랐지요. 월화는 혼자서 이 무거운 비밀을 짊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조심스럽게 박서방과의 관계를 이어갔지요. 마님, 요즘 따라 얼굴이 좋지 않아 보이십니다. 혹시 편찮으신 것은 아닌지요? 박서방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월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 말거라. 임신 중에도 박서방은 계속 월화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지요. 마님, 소인이 한 가지만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냐? 소인이 마님을 평생 모시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박서방의 말에 월화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서방의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되자 더욱 마음이 흔들렸지요. 박서방, 그런 말 하지 마시게.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네. 박서방은 월화의 차가운 말투에 상처를 받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시간 동안만이라도 그녀 곁에 있으려 했지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장작이 다 떨어졌다며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지요. 조심해서 다녀오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위험할 것 같네. 월화의 당부에 박서방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 금방 다녀올 것이오. 마님이 곁에 있는 동안은 내 절대 다치지 않을 것이오. 그것이 철수가 월화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도 박서방이 돌아오지 않자 월화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져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박서방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산사태에 휩쓸려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세상을 떠난 상태였지요. 월화는 그 소식을 듣고 혼절했습니다. 깨어난 후에는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울기만 했지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그저 집안일을 도와주던 나무꾼이 죽었다는 것으로만 슬퍼해야 했습니다. 박서방. 월화는 마음속으로만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애도할 수도 없었고 장례식에 참석할 수도 없었지요. 별다른 가족이 없던 박서방의 시신은 마을의 공동묘지에 묻힐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월화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지요. 임신한 몸을 이끌고 월화는 사람을 시켜 몰래 박서방의 시신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평소 박서방이 좋아하던 산 중턱의 조용한 곳에 그를 묻어주었지요. 박서방, 미안하네. 제대로 된 장례도 치러주지 못하고. 월화는 간단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상석도 없고 봉분도 제대로 쌓지 못한 초라한 무덤이었지만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지요. 박서방, 자네는 몰랐지만 내 몸에 자네의 씨가 자라고 있다네. 생전에 그것을 말하지 못한 나를 너무 원망하지는 말게. 대신 자네를 닮은 이 아이를 누구보다 훌륭하게 키우겠네. 2달 후 월화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윤대감이었지요. 아이는 정말로 박서방을 닮았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이마. 월화는 아이를 볼 때마다 박서방을 떠올렸지요. 윤진사는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여기며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월화의 마음속에는 늘 죄책감이 있었지요. 세월이 흘러 윤진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월화는 그 비밀을 혼자 품고 살았습니다. 박서방의 무덤을 찾아가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눈이 있어 쉽지 않았지요. 박서방, 우리 아들이 이제 다 컸다네. 자네를 닮아 마음씨도 착하고 똑똑하구먼. 자네가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터인데. 월화는 가끔 혼자 있을 때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박서방의 무덤은 점점 잊혀져 갔지요. 여우들이 굴을 파고 잡초가 무성해져도 돌볼 수 없었습니다. 노부인은 긴 회상을 마치고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그렇게 된 일이었다네. 박서방은 자신의 아들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나는 평생
그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왔다네. 심학규는 노부인의 말을 듣고 깊은 이해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지요. 마님, 그렇다면 그 어른의 무덤은 누가 썼습니까? 내가 몰래 사람을 시켜 그를 그곳에 묻어주었다네. 하지만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 없었고 자주 찾아가 돌볼 수도 없었지.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무덤은 점점 잊혀졌고 그 뒤로 한 번도 찾은 적이 없구려. 심학규는 감탄의 빛을 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어르신의 무덤이 자리한 곳은 천하에서도 찾기 어려운 명당 중의 명당이었습니다. 노부인은 놀란 표정으로 심학규를 바라보았습니다. 명당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좌청룡 우백호가 완벽하게 감싸고 주산과 안산의 배치가 절묘하며 물길의 흐름까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리였습니다. 심학규는 잠시 말을 멈추고 노부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노부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무언가 깨달음의 빛이 스치고 있었지요. 그런 명당에 그 어른이 묻혀 계셨기에 대감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승승장구하며 살아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르신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늘에 닿아 그런 명당을 만든 것입니다. 노부인은 이 말을 듣고 감동의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녀에게는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지요. 박서방, 자네가 그렇게 우리 모자를 돌봐주고 있었구나.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심학규는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님, 이번에 대감께서 갑자기 눈병이 생기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 어르신의 홀령이 자신의 아들과 부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가족을 뵙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대감의 눈에 이상을 일으켜 저로 하여금 무덤을 찾게 하신 것입니다. 노부인은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관께서 무덤에서 지팡이를 빼내자 개감의 눈병이 나은 것이군요. 정확합니다. 이제 그 어르신의 뜻이 전달되었으니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심학규는 깊은 탄식을 내쉬었습니다. 마님, 이제 더 이상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분을 제대로 모셔야 할 때입니다. 노부인은 오랜 세월 동안 가슴에 품어온 비밀과 죄책감이 이제야 풀려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심학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되겠는가? 이 모든 것을 대감에게 말해도 정말 괜찮겠는가? 그래야 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대감께서도 자신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어르신을 제대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오. 내 오랜 세월 마음에 품어온 죄책감을 이제라도 덜고 싶소. 그의 무덤을 제대로 모시고 우리 아들에게도 진실을 알리고 싶소. 노부인은 오랜 세월 동안 가슴에 품어온 비밀과 죄책감이 이제야 풀려나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박서방에게 제대로 된 예의를 갖출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심학규는 노부인과의 대화를 마친 후 윤대감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지요. 대감, 방금 전 모친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50년 전의 일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심학규는 박서방과 월화의 사랑 이야기, 윤대감의 출생 비밀, 그리고 천하의 명당에 대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윤대감은 처음에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바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대감, 받아들이시기 힘든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제는 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윤대감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 혼란,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지요. 지관님,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나무꾼의 아들이라니요. 대감, 이 모든 것이 거짓말 같으시겠지만 대감의 눈병이 어떻게 나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산중턱 무덤에 해골눈에 지팡이를 꽂았다가 빼낸 순간 대감의 눈병이 완전히 나았지 않습니까? 윤대감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도 자신의 눈병이 그런 식으로 나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대감께서 지금까지 누려오신 건강과 부귀, 집안의 번영, 이 모든 것이 그 어른의 음덕 덕분이었습니다. 명당의 기운이 대감을 보살펴 온 것이지요. 윤대감은 서서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모든 증거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윤대감은 노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부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어머님,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들아, 미안하다. 평생 숨겨왔지만 그것이 사실이란다. 윤대감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절을 올렸지요. 어머님, 힘드셨겠습니다. 그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사시느라. 노부인은 아들의 말에 더욱 울었습니다. 원망하지 않느냐? 이 못난 어미를. 어머님, 그분이 나무꾼이든 정승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를 세상에 있게 한 분이시니까요. 오히려 이제야 내 안에 흐르는 이 피의 정체를 알 것 같습니다. 윤대감은 일어나서 심학규에게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지관님, 정말 고맙습니다. 지관님이 아니었다면 평생 모르고 지낼 뻔했습니다. 어서 그 무덤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이제라도 아버지께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심학규는 윤대감과 노부인과 함께 산 중턱의 무덤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는 길에 윤대감은 계속해서 질문했지요. 지관님, 정말 그곳이 명당입니까? 대감, 직접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제가 평생 풍수를 공부했지만 그만한 명당은 처음 보았습니다. 무덤에 도착하자 윤대감은 그 처참한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우굴이 뚫리고 잡초가 무성한 그곳이 정말 천하의 명당이라니. 아버님, 이제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윤대감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노부인도 함께 절을 올렸지요. 박서방, 우리 아들이 이제서야 자네를 찾았다네. 늦게나마 아들로서 예를 다하겠다고 하니 이제는 평안히 쉬시게. 윤대감은 그 자리에서 맹세했습니다. 아버님, 늦게나마 아들로서 예를 다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자주 찾아와 돌보겠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그 순간 무덤 주변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박서방의 영혼이 아들의 다짐을 듣고 기뻐하는 것 같았지요. 윤대감은 즉시 사람들을 시켜 무덤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우굴이 숭숭 뚫린 묘지는 말끔히 정리되었고 널찍한 상석과 향로대가 놓였습니다. 봉분도 높이 올려 제대로 된 묘역을 갖추었지요. 아버님, 이제야 제대로 된 집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날부터 윤대감은 친아버지의 묘소를 찾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새벽녘이면 언제나 산길을 오르내리는 윤대감의 모습이 보였지요. 비가 내리든 눈이 내리든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대감은 때로 묘소 앞에서 홀로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평생 모르고 지냈던 아버지에게 자신의 삶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 날이면 묘소 주변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박서방의 영혼이 아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 같았지요. 윤대감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그 눈물 속에는 오랜 세월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부인도 가끔 묘소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움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지만 점차 마음의 문을 열고 오랜 연인의 묘소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노부인의 주름진 손에는 항상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박서방이 그녀에게 처음 건넸던 들꽃과 같은 종류였지요. 시간이 흘러도 그녀의 마음 속에는 젊은 시절의 사랑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 후 그의 집안은 더욱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대감은 조정에 더욱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었고 가족 모두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손주마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지요. 심학규가 처음 말한 대로 박서방의 무덤이 있는 천하의 명당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윤씨 가문에 큰 복을 내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의 조상과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고리를 소중히 여길 때 진정한 복이 찾아온다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진정한 명당은 단순히 땅의 위치가 아니라 그곳에 깃든 사람의 정성과 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양의 남산골에는 바둑계의 국수가 살고 있었답니다. 당대의 세도가 김조순의 재종이자 천석군 부자인 김대감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지요. 김대감은 한양 안에서도 알아주는 부자였는데 그의 집은 남산 기슭에 자리 잡은 99칸 대저택이었답니다. 김대감의 본명은 김영수였고 나이는 이제 막 50이 넘었지요. 얼굴은 널쩍하고 이마는 벌어져 있어 보기에도 복이 많아 보였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눈빛은 매서워서 바둑을 둘 때면 상대방이 저절로 기가 죽곤 했지요. 김대감이 바둑을 배우게 된 것은 20살 때의 일이었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한양으로 상경했을 때 우연히 들른 주막에서 어느 노인과 바둑을 두게 되었지요. 그 노인은 평범해 보였지만 바둑 실력은 가히 신의 경지였답니다. 젊은이, 자네는 바둑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구먼. 내가 자네에게 가르침을 주겠네. 그 노인은 석 달 동안 김명수에게 바둑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노인은 명나라의 국수 진운생이었답니다. 진운생은 조선을 유람하다가 김영수의 재능을 알아보고 제자로 삼은 것이었지요. 그때부터 김영수는 바둑에 미쳐 살았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둑, 밥을 먹으면서도 바둑, 잠들기 전까지도 바둑이었지요. 그의 부인 정씨는 남편이 바둑에 빠진 것을 한탄했지만 김영수의 실력이 날로 늘어가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답니다. 세월이 흘러 김영수는 조정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종이품까지 올랐고 바둑 실력도 한양에서 당할 자가 없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김국수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김국수의 사랑방엔 천년 묵은 주목으로 만든 통바둑판이 있었는데 이는 대대로 내려온 가보였지요. 이 바둑판은 김씨 집안의 선조가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에게 받은 것이라고 전해졌답니다. 바둑판의 나무결은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한 무늬를 이루고 있어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여기에 상아로 깎아 만든 흰돌과 흑요석으로 다듬은 검은 돌이 비치돼 있었답니다. 처음엔 김국수도 겸손했답니다. 찾아오는 기객들을 정중히 맞이하고 승부가 끝나면 상대를 위로하며 다시 찾아오라고 했지요. 하지만 승리가 거듭될수록 김국수의 마음에는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했답니다. 김국수의 명성이 높아지자 전국 각지에서 바둑 고수들이 몰려들었지요. 강원도에서는 바둑신이라 불리는 오생원이 찾아왔고, 함경도에서는 최참봉이 왔으며, 충청도와 전라도에서도 이름난 기객들이 줄을 이었답니다. 김국수는 점차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 싶어 했답니다. 단순히 이기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상대가 무언가 값진 것을 걸어야 흥미를 느꼈지요. 오늘은 내 별장 하나를 걸겠네. 허허, 그거 좋지? 나는 금 100냥을 걸겠네. 이렇게 시작된 바둑들은 거의 모두 김국수의 승리로 끝났답니다. 처음에는 상대들이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김국수의 실력이 워낙 뛰어나 당해낼 수가 없었지요. 김국수는 혼자 있을 때도 중국의 명구 기보를 펼치며 바둑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바다 건너에서 들여온 바둑 서적이 수백 권이나 있었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보를 연구하고 혼자서 복기를 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지요. 바둑을 이기고 나면 천하를 얻은 양 기뻐했답니다. 승리할 때마다 김국수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고 점점 더 오만해져 갔지요. 허허, 이번에도 내가 이겼구만. 자네들 아직 멀었네. 처음에 겸손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실력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었지요. 김국수는 바둑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다고 믿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는 것도 잊지 않았답니다. 승리가 계속되자 김국수는 점점 더 큰 내기를 걸고 싶어 했지요. 한 번은 경상도에서 온 기객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네가 정말 자신 있다면 논 5마지기를 걸어보게. 나는 금 1000냥을 걸겠네. 이렇게 큰 내기를 걸고도 김국수는 여전히 이겼답니다. 상대방이 울면서 논문서를 내놓으면 김국수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지요. 하하, 역시 나를 당할 자는 없구만. 이렇게 김국수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갔지만 동시에 그의 오만함도 하늘을 찔렀답니다. 전국에서 바둑 고수들이 찾아왔지만 김국수를 이긴 사람은 정말로 아무도 없었지요. 그 결과 김국수는 자신이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녹음이 어우러진 초여름,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나고 버드나무는 하늘거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지요. 이날 아침 김국수는 평소처럼 사랑방에서 기보를 연구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하인이 들어와 고개를 숙였지요. 대감마님, 바깥에 젊은 선비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구인고? 성함은 밝히지 않으셨는데 꼭 대감마님과 바둑 한 판을 두고 싶다고 하십니다. 김국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런 일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들어오라 하게. 잠시 후 사랑방 문이 열리고 한 젊은이가 들어왔답니다. 나이는 20 남짓으로 보였는데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배곡같이 희었지요. 도포자락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머리는 정갈하게 빗어 상투를 틀었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맑고 깊은 눈동자는 마치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답니다. 소생은 전주에서 온 선비입니다. 대감의 명성을 듣고 한 수 배우고자 찾아왔습니다. 젊은이의 목소리는 낭낭했고 예의도 바른 편이었지요. 김국수는 젊은이를 자세히 살펴보았답니다.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지요. 전주에서 왔다고? 먼 길 오느라 수고했구먼.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가? 소생은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 다만 대감과 바둑 한 판을 두고 싶을 뿐입니다. 김국수는 속으로 의아해했지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과 출신을 자랑스럽게 밝히는데 이 젊은이는 달랐답니다. 좋네. 그런데 나는 민바둑은 안 두네. 조그만 거라도 내기를 걸어야 하네.
김국수는 늘 하던 대로 말했지요. 그러자 젊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제가 타고 온 말과 말고삐를 잡고 온 하인을 걸겠습니다. 젊은이는 서슴없이 말했고 김국수는 남산골이 떠나갈 듯 껄껄 웃었답니다. 허허, 젊은이가 호기가 대단하구먼. 좋네, 나는 금 50냥을 걸겠네. 두 사람은 바둑판 앞에 마주 앉았지요. 김국수가 흑도를, 젊은이가 백도를 잡았답니다. 딱딱, 정적을 깨는 건 바둑돌 놓는 소리뿐이었지요. 첫 수부터 젊은이의 수는 평범하지 않았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귀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 젊은이는 중앙을 향해 나아갔지요. 김국수는 속으로 감탄했답니다. 젊은이의 포석은 대담하면서도 치밀했지요. 하지만 김국수도 만만치 않았답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함으로 젊은이의 수를 하나하나 막아 나갔지요. 판이 중반에 접어들자 김국수가 서서히 우세를 잡아갔답니다. 왼쪽 아래 귀에서 시작된 전투에서 김국수는 젊은이의 돌 여러 개를 잡아냈지요. 젊은이의 미간이 찌푸려지고 바둑돌 놓는 시간이 길어졌답니다. 김국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지요. 이번에도 자신의 승리로 끝날 것 같았으니까요. 젊은이, 아직 늦지 않았으니 돌을 거두어도 좋네. 김국수가 여유 있게 말했지요. 하지만 젊은이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는 계속해서 돌을 놓았지요. 하지만 판세는 점점 김국수 쪽으로 기울어 갔답니다. 결국 젊은이는 더 이상 둘 곳이 없어지자 고개를 숙였지요. 제가 졌습니다. 김국수의 호탕한 웃음이 사랑방을 가득 채웠답니다. 허허, 젊은이, 실력이 아직은 부족하구먼. 하지만 나이에 비해서는 훌륭하네. 젊은이는 목례를 올리고 일어섰지요. 그리고는 약속대로 말과 하인을 넘기고 떠났답니다. 김국수는 젊은이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지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으니까요. 저 젊은이 분명 다시 올 것 같구나. 김국수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답니다. 정확히 1회 후 그 젊은이가 또 찾아왔지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당당한 모습이었답니다. 김국수는 빙그레 웃으며 젊은이를 맞았지요. 또 왔구먼. 이번에는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지난번에는 제가 대감의 실력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두겠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에 자네가 지면 무엇을 내놓을 건가? 젊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답니다. 제가 지면 제가 대감의 하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감이 지시면 지난번에 빼앗긴 말과 하인을 되돌려 주십시오. 젊은이의 당돌한 말에 김국수는 깜짝 놀랐지요. 양반의 신분으로 하인이 되겠다니 보통 각오가 아니었답니다. 그거 나쁘지 않은 내기네. 좋아, 받아들이겠네. 김국수는 호탕하게 웃으며 수락했지요. 마침 이날은 김국수의 친구들이 여러 명 놀러와 있었답니다. 이조 참판 박대감, 한성 부판윤 최대감, 그리고 대사관 정대감이 있었지요. 어이, 김국수. 또 젊은이를 괴롭히는가? 아니,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네. 저 젊은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친구들이 빙둘러 병풍을 치고 구경을 시작했답니다. 이번에는 젊은이가 먼저 돌을 잡았지요. 딱딱, 바둑돌이 떨어질 적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답니다. 이번 판은 지난번과는 확연히 달랐지요. 젊은이의 수가 한층 날카로워진 것이었답니다. 어라, 저 수는? 김국수의 친구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젊은이의 첫 수부터 김국수를 당황하게 만들었답니다. 평범해 보이는 수 같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뜻이 숨어 있었지요. 김국수는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이 젊은이 지난번과는
확실히 달랐지요. 마치 다른 사람이 둔 것처럼 수준이 달라져 있었답니다. 이거 재미있군. 김국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옆에서 구경하던 박대감이 속삭였답니다. 김국수, 저 젊은이가 보통이 아닌 것 같네. 조심하게. 하지만 김국수는 오히려 눈빛이 반짝였지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난 것 같아 가슴이 뛰었답니다. 바둑판 위의 싸움은 치열했지요. 왼쪽 위 귀에서 시작된 전투가 중앙으로 번지더니 어느새 판 전체가 전쟁터가 되어버렸답니다. 그런데 판세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답니다. 김국수가 좌하변의 전투에서 젊은이의 흑돌 6점을 포위하고 입이 벌어졌는데 수죄기를 하니 일일이 백돌을 놓고 흑돌을 잡았지만 어느새 바깥은 새까맣게 흑돌 철벽이 쌓인 것이었지요. 이건 또 무슨 수법이냐? 김국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지요. 젊은이는 담담하게 대답했답니다. 대감께서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큰 것을 놓치신 것입니다. 그 말에 김국수의 얼굴이 붉어졌지요. 자신이 함정에 빠진 것을 깨달은 것이었답니다. 외세를 등에 업고 젊은이가 몰아붙이자 김국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답니다. 중앙에 큰 흑돌 무리가 위태로워지기 시작했지요. 저런! 김국수가 밀리고 있네! 구경하던 최대감이 놀라서 외쳤답니다. 정말로 김국수가 수세에 몰린 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지요. 김국수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답니다. 아무리 궁리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지요. 결국 김국수는 한숨을 푹 쉬며 돌을 걷었답니다. 내가 졌구먼. 사랑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요. 김국수가 진 것은 몇 년 만의 일이었으니까요. 김국수는 한순간 머리가 새하얘졌답니다. 자신이 평생 바둑계의 제왕으로 군림해왔는데 이런 굴욕을 당하다니요. 승부욕이 활활 타올랐지요. 다시 한판 두세. 내가 지면 천냥을, 자네는 말과 하인을 다시 걸게. 김국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김국수, 진정하게. 오늘은 운이 나빴을 뿐이야. 박대감이 달래려 했지만 김국수는 젊은이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아랑곳 없이 젊은이는 조용히 일어섰지요. 그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대감, 제가 이긴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김국수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젊은이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으니까요. 젊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진정한 고수는 내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소인이 진 것은 이래동안 한양에서 보리를 볼 때까지 거추장스러운 말과 하인을 대감댁에 맡겨두기 위함이었습니다. 뭐라고? 일부러 진 것이라고? 김국수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지요. 그러자 젊은이는 더욱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답니다. 대감의 바둑은 저에게 6점 젖바둑입니다. 이 말에 사랑방이 조용해졌지요. 6점 젖바둑이라는 것은 상당한 실력 차이를 의미했으니까요. 젊은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했답니다. 그리고 내기 바둑에서 대감에게 지는 사람들은 모두가 대감에게 줄을 놓아 한자리에 보려는 아첨꾼들입니다. 이 순간 김국수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답니다.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지요. 그럴 리가 없다. 오생원도 최천봉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김국수가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멈췄지요. 지난 몇 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오생원이 중요한 수에서 이상하게 실수했던 것, 최참봉이 유리한 상황에서 갑자기 무너진 것, 그리고 수많은 상대들이 보여준 어색한 미소들. 아니다.
아니야. 김국수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지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답니다. 김국수는 주저앉았답니다. 평생 쌓아온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요. 자신이 얼마나 우물안 개구리였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답니다. 그럼 나는 평생을 거짓 속에서 살아온 것인가? 김국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젊은이는 그런 김국수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깊이 머리를 숙였지요. 대감, 정말 죄송합니다. 소인이 대감을 속인 것입니다. 속였다고? 젊은이는 더욱 깊게 절을 올리며 말했답니다. 소인은 호남의 한 서원에서 공부하는 선비입니다. 이번에 한양의 과거를 보러 왔는데 과거 기간 동안 말과 하인을 어디에 맡겨둘지 걱정이었습니다. 여관에 맡기자니 돈이 많이 들고 그렇다고 길거리에 세워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김국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들었답니다. 그래서 대감댁에서 일주일 동안 말과 하인을 맡기기 위해 그런 술수를 부린 것입니다. 첫 번째 대국에서는 일부러 져서 말과 하인을 담보로 맡기고 두 번째 대국에서는 이겨서 되찾아가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젊은이의 진심 어린 사과에 김국수는 오히려 마음이 누그러졌지요. 그렇다면 자네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름도 밝히지 않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젊은이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답니다. 소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대감께 잘 보여서 과거에서 이득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노력해온 것을 그대로 평가받고 싶었지요. 그래서 익명으로? 예, 그렇습니다. 소인은 자신의 실력만으로 당당하게 과거에 급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대감께 떳떳하게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김국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젊은이를 바라보았지요. 자네는 나를 구해준 것이구나. 죄송합니다. 대감을 속인 점은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아니다. 되려 고맙구나. 김대감은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젊은이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요. 내가 귀인을 만났도다. 자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우물안 개구리로 살다가 죽었을 것이네. 김대감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답니다.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오만함을 깨달았고 젊은이에게 감사하고 있었지요. 그리고는 하인들을 불러 명령했지요. 여봐라. 바둑판과 바둑돌을 비단 보자기에 싸서 저 젊은이의 말등에 실으렸다. 젊은이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답니다. 아니 됩니다, 대감. 이것은 대감댁의 갑오가 아닙니까? 갑오가 무슨 소용인가? 진정한 고수에게 가는 것이 마땅하지. 김대감은 그러면서 젊은이의 어깨를 두드렸지요. 자네는 바둑뿐만 아니라 사람됨도 훌륭하네. 과거는 틀림없이 급제할 것이야. 젊은이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깊이 절을 올렸답니다. 대감의 큰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대감은 젊은이를 붙잡고 여러 가지를 물었지요. 자네 부친은 무엇을 하시는가? 선친께서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더더욱 과거에 급제해야겠구먼. 효자는 하늘이 돕는다고 했네. 김대감은 그러면서 금일봉을 내주었지요. 이것으로 어머님께 좋은 것 사다 드리게. 대감,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젊은이, 이건 내기에서 진 것이 아니라 자네의 인품에 감동해서 주는 것이니 받게. 젊은이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받았답니다. 그날 이후로 김대감은 완전히 달라졌지요. 더 이상 내기 바둑을 두지 않았고 진정으로 바둑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기를 하지 않고 바둑을 두었답니다. 이렇게 김대감의 이야기는 후세에 길이 전해지며 진정한 고수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마음이 오만하면 진정한 고수가 될 수 없고
실력이 부족해도 겸손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있으면 언젠가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바둑 한 판에도 인생의 이치가 담겨 있고 작은 만남에도 큰 가르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답니다.